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릴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에 약속했던 스토킹 대처 영상, 스토킹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찍겠다고 했는데 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거의 이인환 변호사님의 큰 도움으로 제작을 할 수 있어서 먼저 흔쾌히 도와주시기로 하신 변호사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완벽한 대처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긴 못하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피해자의 심리, 경험자로서의 심리, 왜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얘기랑,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도 엄청나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신 분이 많았는데 그중 4가지 케이스를 추려서 법적인 자문을 변호사님에게 들었고, 그리고 경찰 신고 절차나 이제 피해자 보호나 지원 제도에 대한 제 경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 될 것 같은 팁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토킹 범죄를 당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스토킹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범죄자를 상대하다 보면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어디로 튈 줄 모르고 정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발성이라던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그 위험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많죠. 스토킹 사건이 이제 범죄로 이어졌을 때 더 안타까운 게 전조 증세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방이 됐을 것 같은데 뭔가 예정돼 있는 걸 못 막은 느낌이라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스토킹 범죄가 많은 경우 주거를 침입하는데 집이 가장 안전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신변, 안전해야 될 곳이 안전하지 않은, 이제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압박이죠. 그리고 기약이 없어요. 터진 게 아니라 언제 터질 줄 모르는 폭탄 같은 걸 계속 조심해야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피해자를 정말 힘들게 만들지 않나. 근데 뭐 과거에 비해 그래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가 되어서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예방법 아니면 대처법 이런 게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유형, 물론 모든 유형을 다룰 수는 없어서 조금 공통된 4가지 유형을 한번 선별을 했습니다. 1번은 사이버 스토킹을 당했을 때입니다. SNS로 협박, 그리고 차단을 해도 새 아이디로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사진 도용하면서 이상한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고 괴롭히는 경우, 번호를 알아내서 카톡 같은 메신저로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경우, 집 주소를 알고 있다 같은 멘트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케이스예요. 여자분들 한 번씩 있을 듯해요. 저도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경찰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고, 인스타로 매일 협박하고 집착하고 차단해도 새 아이디로 계속 말 걸고, 제 사진 도용하면서 이상한 글 올리고, 대꾸 안 하니까 제 인친한테 다 DM 올리고, 남자친구나 친한 친구들 괴롭히고, 집 주소 안다고 협박하고 무섭게 하고, 번호 바꿔도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고, 정말 지독해요. 무조건 다 캡처하고 똑똑하게 유인해서 증거물 확보하는 거 중요할 듯해요. DM보다 특히 카톡이나 전화 기록으로 남기고, 어떻게든 만나거나 마주치면 신고 기록도 남겨두고 등등 더러운 똥 차라리 피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2년 동안 열심히 키운 인스타 계정도 2번 지우고 번호도 2번 바꾸고, 남자친구도 헤어지고 집 이사하니까 그제서야 사라지더라고요. 무섭고 늘 불안하면서도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 장치를 이용해서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지금 주신 사례 보면 되게 상세하게 써주셨는데요. 옛날 법이면은 정보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하시면, 근데 지금은 스토킹에 딱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밤마다 점을 찍어요. 근데 이게 뭐 죽이겠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점만 찍다가 점이 이제 3개가 돼요. 그 다음날 점 5개를 찍고,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무시하세요 라는 게 경찰이 했던 얘기라면, 지금은 이건 스토킹 행위가 맞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한테 불안감을 주기 위한 반복적이고 집요한 행위니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집 주소를 알고 있다 같은 협박성 멘트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집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너 찾아간다, 수출님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협박이 맞는데, 누구누구님 내가 그분 집 주소도 알고 있고요,
알아서 처신 잘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건 협박이 안 돼요. 근데 스토킹 처벌법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내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건 굉장한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에 나와 있는 공포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행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돼요. 항상 경찰들은 물어봅니다. 이 온라인에서의 스토킹 행위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당신의 회사와 집 주소를 가해자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경찰한테는 꼭 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다니고 있고 회사 주소는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고 나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관둘지 말지도 굉장히 고민되고.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은 어땠냐면요, 그 스토커 때문에 그 회사 동료가 관뒀어요. 그 스토킹 행위가 계속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나는 이거 진짜 못 견디겠다, 뭐 그 언니는 이거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거 못 참을 것 같고 이 언니에 대한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면 난 너무 무서워, 나 먼저 관둘란다 이러고서 회사를 관두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그 관두신 직원의 진술서가 증거로 들어갔거든요. 옛날하고는 양상이 되게 달라요. 옛날에는 처벌해도 뭐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들도 막 되게 기가 막히거나 정말 핵심적인 증거들만 증거로 쳐줬는데, 지금은 이런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들도 굉장히 많은 판단 요소를 작용하기 때문에 대체로 긴급하고 정말 내가 당장 어떤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일단 뭐든지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두서없이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되거나 너무 내가 지나치게 사소한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소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답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도 빼먹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증거는 가급적이면 경찰서에 가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셔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무조건 다 캡처하고 똑똑하게 유인해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듯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무조건 다 캡처하는 거 맞습니다. 똑똑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뭐 유인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범죄자들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제가 범죄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기저에는 그런 상대방한테 어떤 가해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원치 않음을 알아요. 이미 나의 쾌감,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행위를 지속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유인을 한다, 혹은 뭐 내가 어떤 덫을 놔서 어떻게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증거 수집을 하겠다라는 거는요, 되게 오만한 거일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든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는 자기 앞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줄 수 있고 나보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과 항상 그런 조력을 구하시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스토킹이랑은 조금 양상은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의 반복성 그리고 계속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제가 고소했던 가해자는요, 횟수를 셉니다. 내가 네 이름을 처음 불렀다, 내가 네 이름을 두 번째 불렀다, 이제 세 번째 네 이름을 불렀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사실 이거는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극도의 공포감이거든요. 소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불릴 텐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사관과 얼마나 공감대가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증거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캡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에는요, 증거가 남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증거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뭐 캡처하는 거는 요새 스마트폰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일단 가지고 계십시오. 사건이 끝나고 나서 지우면 돼요. PDF가 좋다, 뭐 그림 파일로 캡처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들 하시는데요, 다 동일합니다. PDF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죠. 그림 파일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이버 범죄에서 완벽한 증거를 수집을 하고 싶으시면요, 캡처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URL 주소가 나와야 됩니다. 위에 주소창 캡처를 하신 이후에 이걸 아카이브 사이트에다가 넣어 놓으십시오. 아카이브라고 해서 누구도 이후에는 이 사이트를 조작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박제를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피의자가 나 그런 거 쓴 적 없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조작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아카이브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휴대폰 같은 통신망으로 스토킹을 당할 때 멀리서 지켜보다가 집 들어가면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문자를 발송하고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지속적인 문자 및 전화로 연락을 시도한 케이스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12살 때부터 23살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쫓아다니던 스토커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쳐다보고 집 들어가면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문자 보내고 처음엔 이런 것들이었어요.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고 결국 미치겠어서 번호를 3번 바꿨는데도 연락이 와서 핸드폰을 없애기도 해봤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핸드폰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더군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저도 릴카님이 당신 수법과 같이 선물 두고 가고 안부 문자를 하는 식의 연락이어서 제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피해 사실이 적어 내릴 수 있는 형이 없고 한다 해도 보복범죄 위험이 있다. 순찰을 늘리겠다. 소송을 추천하지 않는다가 경찰이 제게 말해준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사도 4번이나 했는데 부모님의 직장 문제도 있고 경제 상황도 있으니 그 동네에서 크게 떠날 수가 없어 결국 금방 저를 찾아내더군요. 이삿짐 센터 차를 쫓아오는 거라 그냥 처음 집을 들키면 이사는 소용없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제 앞에 제대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학원상과 화장실에서 마주쳤고 스토커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어서 저는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고작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저는 그때 알았어요. 매일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살고 있다는 걸. 다행히 그 안에도 편의점에서 산 선물이 있었고 분노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공포 때문에 스토커의 신기를 건드릴까봐 괜찮다고 말로밖에 거절할 수 없었던 그때가 너무 끔찍하네요. 이분은 사실은 전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스토킹이 맞아요. 이분 지금은 딱 신고를 하러 가면 바로 이제 시계부터 주실 겁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리고 경찰서에서 바로 와가지고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공포감을 통제하는 방법도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찌 보면 그 공포감이 본인을 잠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다, 혹은 내가 이 사람의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까, 나는 그것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써주셨거든요. 피해자분들한테 꼭 해드려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당신의 가해지는 피해는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당신이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고 이제 누군가가 당신을 보호해줘야 되고 당신을 가해한 자에 대한 처벌과 이 행위를 중단하는 절차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라는 거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렇게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까지 공포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112 신고를 하세요. 본인의 그런 스토킹 피해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실제로 이 사람과 마주쳤을 때, 112 신고를 했을 때 그때 아마 시계를 가지고 계시겠죠. 조용히 내가 너 신고할 거야 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시계만 누르면 경찰이 옵니다. 그래서 검은 봉지를 들고 있던 그 사람 잡아가겠죠. 적어도 당신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그 시간만큼은 이 스토킹이가 있었다라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도움을 구하고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찾으면 되는 것이지, 두려워하고 목숨을 끊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스토커를 만족시켜주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든 작든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직장 및 집으로 계속 찾아오는 경우. 일하는 직장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지속적인 피해를 줌. 집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거나 배를 누르거나 문을 두들기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는 시도가 있을 때. 저는 남자고 여자분에게 스토킹 당했었습니다. 일하는 곳에 밤에 찾아오고 계속 전화하고 직장으로도 전화하고 집에 찾아오고 처음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빈도가 많아지면서 직장 동료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화번호도 수시로 바뀌고 집 비번도 하루에 한 번씩 바꿔야 하고 집에서 나갈 때마다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고 뭔가를 할 때마다 자꾸 주위를 살피게 되고 밖에서 집 들어갈 때도 집 앞에 뭐가 있으면 심장 내려앉는 기분이 정말 무섭습니다. 참고로 저는 운동했던 사람이고 일반인들보다 체격적으로나 힘도 약하지 않을 건데도 무력에 의한 저지가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야밤에 도망치듯 다른 지역으로 이사 후에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 후유증이 있는 게 집 밖으로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아직도 두리번거립니다. 스토킹이 남자건 여자건 당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이게 내가 그냥 콧방귀만 끼고 무시만 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이 또 역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회관념상 아직까지도 남자가 뭘 그런 걸 가지고라는 시선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는 남성이 강력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집으로 찾아오면 그냥 사생활의 고통을 느끼는 건데, 직장으로 찾아오면 꼭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뭐 성범죄자다 뭐 이런 얘기, 뭐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그거는 스토킹과 더불어서 그 외 명예훼손 혹은 업무방해, 이제 공적인 생활 관계에 있어서의 이미지 실추, 이런 것들이 연결되거든요. 112 신고를 열심히 하자. 이게 오늘의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112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만큼 내가 이 스토킹의 늪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시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남자분의 경우에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 배를 누르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 빠루라고 하나요? 이걸로 뜯고 뭘 던지고 이렇게 해서 문을 부수는 경우만 주거침입이 아니고요, 열려 있으면 들어가지라는 식으로 열어보는 것도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이게 고등법원에서는 그냥 열어본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예비, 주거침입 예비밖에 안 된다라고 고등법원에서 봤는데,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건 이미 실행에 착수가 있었고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문이 안 열린 거니까 이거는 주거침입 미수다, 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확고하게 되어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문을 열려고 한다, 도어락을 누르는 행위가 있다, 이미 주거침입 실행에 착수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신고를 하셔가지고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의 아파트들은 공동현관이 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공동현관이 있고, 그럼 이 공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냐? 그렇지 않아요. 공동현관을 들어가는 거는 이 아파트에 출입 권한이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거침입 기수가 성립합니다. 공동현관에 들어간 주거침입 기수와 우리 집을 들어오려고 도어락을 누르고 있는 주거침입 미수, 두 가지가 경합범이 성립하는 거예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기수범 하나로 처벌하겠지만 어쨌든 주거침입죄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헤어졌을 경우, 스토킹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결별한 전 이성의 정보를 주변 지인에게 탐문하거나 생활 패턴을 알고 있어 접근이 쉬움, 몰래 따라오거나 기다렸다 물리적으로 붙들어 자기 의사를 강요하거나 어깨를 밀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물리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입니다. 저도 몇 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폭력적인 모습에 헤어졌음에도 계속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제 소식을 띄고 다닌 건 기본이었고, 당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좁고 반복되는 제 생활 패턴은 모두 알고 있어 어딜 가나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더군요. 몇 번은 제 뒤를 몰래 따라와 이야기 좀 하자며 잡아채고 들고 있던 물건들을 던지고 제 어깨를 밀치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말은 항상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날 안 봐주잖아, 너가 너무 좋아서 그래 였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은 몇몇은 너가 더 조심해, 그냥 너가 피해 라는 터무니없는 방안을 던져줍니다. 왜 피해자가 조심을 해야 하며 도대체 얼마나 더 조심하고 피해야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스토킹하는 범죄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채팅창 말대로 그러면 세게 나가라, 수도 없이 제발 그만하고 말도 있고 욕도 하며 강하게 의사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더 폭력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이별 후 스토킹이 정말 많은 케이스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데이트 폭력에 이어서 이제 헤어진 이후의 스토킹 행위 끊이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 소유욕입니다. 당신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 인생은 내 것이고, 왜곡된 시선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온라인 스토킹이랑 아까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행위들은 충분한 정도 반복이 됐다. 헤어진 남친이라는 그 단서는요, 반복성을 추산할 수 있는 중요한 간접 사실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남친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몇 시 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일단 신고를 하세요.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경찰 신고는 내가 오늘 신고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가 아니에요. 이 기록을 남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경찰을 신고를 할 정도로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했던 행동들이 경찰에 신고를 당해서 경찰이 진지하게 범죄자로 나를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피의자 신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이 스토킹의 씨앗이 있던 사람도 질려가지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적당히 나쁜 놈일 때 경찰의 조사 혹은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교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진짜로 잘못된 스토킹 범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매몰차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직도 마음을 잊지 못해서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본인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본인에게 이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조금 더 객관적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건 스토킹이지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면 기록을 남기십시오. 경찰 신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도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바뀐 스토커법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제 케이스에서도 스토커법 개정 전후 판결이 너무나 다르고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스토킹 처벌법이 들어오면서 강력팀이나 형사팀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여성 청소년 팀에서 다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쪽은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조직이죠. 어떻게 하면 이 피해 발생을 줄일 수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자 위주의 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예전처럼 피해자가 내 피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항상 2차 가해가 있었고 더 고통을 받으셨는데, 아예 담당 부서가 요청으로 바뀜으로써 당신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주고 중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성심껏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도 물론 도움을 주는 팀으로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경찰 단계, 검찰 단계에서 제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은 뭐 훈계하거나 꾸짖거나 뭐 이러지 마세요 하고 그러는 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스토킹 범죄에 그런 제재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조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금지를 시킬 수 있고 혹은 뭐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경고도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신변 보호 장치라는 걸 제공을 해줘요. 이거는 예전에는 성범죄 피해자한테만 제공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에 전화가 갑니다. 회신 소리는 안 들리도록 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들려요. 근데 112에 신고가 딱 가면서 뭐가 뜨냐 하면 어디 사는 누구, 몇 월 며칠 날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고 위치가 어디 있으며 이런 것들이 쫙 동시에 떠요. 그러면은 그 112 담당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을 출동을 시켜요. 그래서 보통 2, 3분 안에 올 거예요. 가장 완벽한 피해 예방법이거든요. 지금 뭐 구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필요하시다면 이런 절차에도 도움을 구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대응을 하느냐, 무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딜레마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응을 했다가 걔가 더 과격하게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냥 모르는 척 해라, 이런 케이스도 있고, 강력하게 대응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대응했을 경우와 무대응했을 경우 많은 케이스를 지켜본 변호사님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대응을 하든 대응을 하든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저도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둬서 잘 스토킹 행위가 마무리 매듭이 쳤다라는 게 많을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췄다가 될까, 이제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얘기인데요. 신고를 했더니 처음에는 경찰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또 문자를 보내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 여자분은 그건 그대로 캡처를 해놓고 그러다가 또 자기를 쫓아와서 또 뭔가 위협을 하니까 경찰을 또 불러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약간 돌아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미워할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이 여자분한테 뭐 흉기 사진을 보내요. 그래서 그 남자분은 협박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속된 분을 대리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사진 하나 보냈는데 왜 구속이 됐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경찰서에 가서 이미 3번이나 진술서를 썼어요. 앞이랑 쭉 연결이 되니까 5년 전에도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한테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니까 사과하게 해주고 다시 한번 이분이랑 기회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판사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다시는 이 여자 안 만날 거고 이 여자 근처에도 안 갈 거고 이 여자 인생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겠으니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궁금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라는 반성문을 몇 번 쓰라, 그렇게 조력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오긴 했거든요. 약간 얘기가 멀리 왔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경찰 신고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그 스토커가 또 폭주를 하거나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처벌을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강하게 처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가 점점 골마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그때 신고를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은 미리 후드로 패가지고 이걸 꺼낸 다음에 신고를 하는 게 나으냐, 처벌받게 하는 게 나으냐, 뭐 전략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토커에 대한 반응은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 마세요, 나 싫어. 이 이야기를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나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스토킹했다라는 현장 기록을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화를 들고 112를 누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증거줄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뭐 CCTV보다도 저는 그게 더 증거가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앞서서 제가 하지 마요라는 말을 하라는 얘기는 왜 드린 거냐면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토킹에는. 왜냐하면 모든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은요, 썸 탔다고 주장을 합니다. 꼬리를 쳤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릴카님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 사람의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했고 또 이제 스토킹을 당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소리를 지르셔도 돼요, 현장에서. 그리고 그거를 뭐 녹음을 해놓거나 옆에 있는 증인이 있거나 그걸 본 사람이 있거나 그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은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CCTV를 하더라도 내가 이걸 공포감에 질려서 이 사람한테 싫어한다는 게 보이는 영상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충분한 증거가 되니까요. 어쨌든 그 의사만 전달만 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수임할 수 있었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경제적 여력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님한테 또 자문을 구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요, 사실 가장 확실한 조력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거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이미 제가 오늘 여기서 대화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만 숙지하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고 어느 정도의 증거를 모으면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증거를 모으고 그 다음 이 사람을 제지하는 방법은 경찰이 해주는 거거든요. 변호사를 통한 조력보다도 당장 112에 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스토킹 범죄에서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 스토킹 행위를 멈추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봐야 되거든요. 피해자들도 그게 두렵겠죠. 오늘은 찾아왔지만 내일은 뭐 할까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야기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경찰은 막 3시간, 4시간씩 들어주지 않거든요. 내 회사 주소가 노출이 돼 있고 이 사람이 우리 집 앞에까지 왔었고 어제는 우리 집 도어를 만지는 걸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런 게 두렵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도 진짜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경찰 신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케이스도 경찰 신고를 못한 이유는 그걸로 경찰 신고까지 하기에는 약간 너무 미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해요. 일단 경찰 신고 그 이력이 정말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더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될 때 이 신고가 필요한 거였어요. 한 번에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였어요.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이게 범죄라는 걸 인식시켜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범죄를 당할 때마다 신고를 했으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 거예요. 경찰은 피해자의 말을 믿죠. 대체로 믿는데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하다못해 핸드폰 메모라도 있으면은 조금 인정이 될 여지가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 현장에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할 것이고 영상이 있으면 더 그 다음으로 확실할 것이에요. 근데 뭐 그게 안 된다라면 뭐 그 현장에서 이제 어떤 뭐 녹음을 본인이 해놓거나 메모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는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이 되게 하는 데는 증거를 그때그때 확보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사실 스토킹 피해자한테 지금 내가 막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렵고 경악스러운 이런 경험을 하신 분한테 지금의 기록을 남기고 뭐 CCTV를 확보하셔가지고 증거로 남겨놓으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야박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스토커로 몰려서 조사를 받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경찰은 그 중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이는 다 믿어주질 않아요. 나를 지키려면 그리고 나를 가해한 자를 처벌하려면 그 사람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내 몫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경찰 신고를 너무 강조했잖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스토킹 경찰 신고 과정이나 이제 경찰 측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직접 형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는데 남자 피해자도 똑같이 스토킹 피해자일 경우 여청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청과에서 스토킹 범죄 자체를 주관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주관하는 여청과로 가시면 돼요. 일단 제가 신고를 딱 한 번 했어요. 사실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스토커가 1층에서 현관문을 누르고 인터폰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을 계속 비췄을 때 그때 변호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경찰 신고요? 이러니까 일단 경찰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하셨어요. 스토커법 개정 이후에 신고를 해서 경찰 분들이 오시고 또 이제 형사과 소속 분들도 오셔서 와서 진술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메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당한 것과 또 저는 그때 이미 고소 진행 중이었으니까 그렇게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제가 직접 가서 여청과에서 진술을 한 번 더 했는데요. 피해자를 상대하는데 되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되게 조심스럽고 능숙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찰서에서 한 일은 진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지원 제도를 설명받았고 네,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리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어요. 근데 신변 보호 요청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거는 이제 스토커가 다시 왔을 때 바로 체포된다는 게 가장 컸고
길진 않았어요. 보면 11월에 신청해서 1월까지였으니까 2개월이었어요. 검사가 청구를 하고 판사가 몇 개월 신변 보호를 할지 이제 정하는 거라 좀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스마트워치 신청이 가능했는데 스마트워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스마트워치를 사용했음에도 돌아가신 피해자분이 있고 며칠 후였거든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변호사님께 들으니 당장 그게 나를 살리진 못해도 이제 증거용으로 이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단은 스마트워치로 좌표를 찍는 게 무조건적인 증거고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라 가능하시면 저는 스마트워치를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나 외부에 나갈 때 제가 요청을 하면 경찰분들이 동행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피해자분들이 갔을 때 이걸 안 해준다면 항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유튜버는 그렇게 해줬다는데 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렇게 쓰여도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며칠 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신변보호 요청하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좀 극단적인 경우 특히나 정말 위험하신 분들은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릴 게 이 어플인데요. 폴케어라는 어플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플이라서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데나로 해볼게요. 이런 전담반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신변 위협을 느낀다로 넣은 다음에 내가 뭘 요청할 수 있는지 대신 이제 심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 입증은 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말한 여러 그런 피해 입증 증거들 수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어플로 좀 정보를 얻는 것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는 최대한 좀 객관적이고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견해를 담았다면 이제 진짜 주관적으로 제가 권유하고 싶은 몇 가지 대처법 혹은 예방법일까요? 첫 번째로 느낀 거는 되게 뻔한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 주거 선택할 때요. 월세를 정말 몇십만 원을 더 주더라도 적어도 현관문 앞까지 바로 도달할 수 없는 집에 가는 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 안전해질 때까지 인적이 드물거나 어둡거나 위험하지 않은 길. 되게 뻔하죠. 저도 어릴 때 엄마가 왜 강조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하면서 완전히 제가 월세를 다 냈을 때 저는 월세를 아끼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무 엄청 안전한 오피스텔을 아니 나는 내 월세를 몇십만 원 더 내야 되는데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큰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전한 데 살 수 있다면 아깝지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토킹을 당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좀 권유하고 싶은 게 SNS 같은 곳에 개인의 생활 루틴 혹은 개인 일정을 최대한 안 드러내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시청자들한테 저 내일 미팅 있어요. 내일 운동 가요. 이때 쉬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되더라고요. 근데 실시간으로 올리지 않고 다른 시간대에 올리거나 많이 가고 본인의 일상적인 곳은 올리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집 앞에서 기다리든 쫓아오든 뭔가 선물을 놓고 가든 무조건 증거 남기. 이게 어려워요. 솔직히 거의 3년 당하고도 처음에 못했어요. 왜냐면 굳거든요. 저도 이제 택시 처음 따라왔을 때는 일단 의심했어요. 에이 설마 내가 너무 피해망상이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았어요. 근데 굳어서 제가 그때는 증거를 못 남겼는데 증거를 안 남기니까 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똑같은 패턴일 때는 그때도 패닉 상태인데 바로 이렇게 바로 동영상. 근데 이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얘가 100번을 찾아왔는데 증거가 2번 있으면 2번 찾아온 게 돼요. 근데 확실히 피해를 입은 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악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촬영을 하는 걸 들켰을 때 신변의 위협이 있을 것 같을 때가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동영상을 틀고 녹음이라도
그리고 추가로 CCTV, 현관 앞까지 찾아온 저는 CCTV 증거도 컸거든요. 이제 외출을 하고 들어올 때도 다 확인을 해요. 앞에 있나 없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증거 남기기, CCTV, 그냥 물리적 증거는 그냥 다 남기기.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최대한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가치 조심도 할 수 있고 혼자 위험에 처하지 않게 누군가 동행을 해주는 것도 정말 큰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 같이 사는 가족이나 집에 찾아오는 가족한테도 꼭 위험성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 주변에 스토킹 피해자를 두신 지인분들에게 말하자면, 어떻게 위로를 해주고 싶거나 힘이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주고 말이라도 화내주고 내가 진짜 때려버리겠다 이런 얘기 말인 거 아는데 그래도 그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냥 거기에 공감만 해주고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해주기만 해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괜찮을 거야, 이 얘기가 정말 최악의 위로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던 위로였는데 이게 약간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문제고 당장 내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라, 변호사님도 말했지만 좀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스토킹을 당하면. 그래서 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워낙에 장황하다 보니까 조금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거, 스토킹 당했을 때 최대한 증거 남기기. 촬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 무서워도 무조건 촬영하고 증거 남기기, 사진 찍기, 영상 찍기, 녹음하기. 두 번째, 경찰 신고하기. 경미하더라도 일단 스토킹에 해당이 되면 경찰 신고를 해서 증거 남기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스마트워치를 받았을 경우 범죄자가 왔을 때마다 누르기.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은 받아서 사용하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위급 상황에서 벗어나면 더 좋고요. 네 번째,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정말 위험할 경우 신변 보호 요청 이전에도 동행을 요청하기.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긴 영상이 되었지만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법적인 제도 이런 거는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더라도 남아있는 소들이라도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적어도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권리는 다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를 가하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고, 꼭 안전하게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삽시다. 왜 생존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냐면 그런 범죄예요. 정말 그럴 수도 있는 범죄예요. 우리 모두 생존자가 돼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